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교재 페이지 224페이지 7절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민법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 즉 공시 방법을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죠.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를 인정하고 있고요.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서 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자신의 밭에다가 배추씨를 뿌려가지고 배추가 몽골몽골 기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을이라는 상인이 와가지고 요 배추밭의 배추를 통째로 팔래요. 이걸 우리가 속칭 밭대기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매매입니다. 갑이 좋다 그래요. 그러면 요 배추밭의 배추를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이면 등기를, 동산이면 점유를 이전해 줘야 된단 말이죠. 요 배추밭의 배추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그죠?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줘야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아시다시피 배추밭의 배추를 등기할 방법은 없죠. 따라서 요 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명인 방법이란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공시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기도 아니고 점유도 아닌 나머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갑과 을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 배추밭의 배추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면 돼요. 뭐 팻말을 세워가지고 을거 이렇게 써놓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애드벌레를 띄우든지, 아니면 말뚝을 받고 을거라고 쓰든지, 아무튼 대외적으로 이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것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개념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배추밭의 배추가 아니라 수목이에요. 그죠? 수목. 그러면 수목도 지금 말씀드린 팻말을 세운다 명인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냐면 거래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목의 경우에는 팻말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수십 년을 가는데 요 팻말은 뭐 몇 달만 지나면 색이 바라고요. 몇 년만 지나면 훼손되기 대단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 수목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법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목은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냐면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수목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는 방법은 팻말 등을 세운다 명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고요.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과거에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나왔어요. 자, 생각을 해보죠. 등기는 완전한 공시 방법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가능한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을 명인 방법을 통해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작년에 뭐가 나오냐면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양도담보는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역으로 무엇도 가능하냐면 양도담보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 한번 보시고 우측에 이제 제8절에서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연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1.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소유권이 소멸돼야 되겠죠.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없어져요?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없어져요? 예,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없어지겠죠. 왜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계약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아주 별거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판례는 뭐냐면 땅이 멸실됐어요. 땅이 멸실되는 경우 언제냐면 포락됐다는 말을 씁니다. 포락이란 말은 뭐냐면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뭐 강물이나 바닷물에. 그러면 땅이 강물이나 바닷물에 쓸려 내려갔다 포락이 되면 토지가 멸실된 거니까 토지 소유권은 소멸되겠죠. 물론 말소 등기 안 해도요. 근데 문제는 이 판례는 뭐냐면 땅이 다시 생겼어요.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랬을 때 과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느냐, 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땅이 없어지는 순간 그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된 거고요. 새로 생긴 땅은 새로운 땅, 따라서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지 과거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니까 결론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소멸시효입니다. 일단 소멸시효 걸리는 물건은요, 용익물권의 하나입니다. 소유권이나 점유권이나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고요.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소멸시효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20년이 되고 나서 말소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그 용익물권이 없어지는 걸까요?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죠.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없어지고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없어진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권의 포기입니다. 물론 물권이 포기하게 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자, 근데 포기는 뭐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물권의 포기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결국 뭐예요? 법률행위인 거죠. 따라서 포기한다고 의사표시하는 거 외에 말소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그 물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뭐가 나옵니까? 혼동이 나옵니다. 혼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교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하시는데 혼동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사례 문제로 출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되 문제 자체가 사례여서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도구는 단순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문제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연습하면 되는 부분이죠.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동일한 물건, 동일한 주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이상의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중복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굳이 또다시 중복해서 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법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동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예외를 알 수가 있는데, 불필요하면 소멸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여전히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여전히 필요한 경우가 어느 경우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지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권보다 후순위로서 저당권이 있는 상태였어요. 1순위가 전세권이고 2순위가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자, 이런 상태라면 전세권자가 먼저 돈 받고 나중에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돈을 더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없어진다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돼 버려서 저당권자가 1순위가 돼서 저당권자가 돈을 다 받아가 버리고 전세권자는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부당합니다. 따라서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이 있다,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광호권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단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이거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 소유권 두 개의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닌 거죠. 따라서 점유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권리죠? 소멸되지 않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강업권은 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지는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소유권 할 때, 그죠? 일단은 여기서는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오시면 공용징수
몰수가 있으면 물건이 뭐죠? 소멸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한 장을 넘기셔서 230페이지 보시면 혼동에 관한 대표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뭐죠? 연습하자는 얘기죠. 자, 230페이지 대표 예제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 쉬운 거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은 뭔가요? 저당권. 근데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 그러면 더 이상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갑토지가 A의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순위가 A 저당권이 있고 2순위 B가 2번 저당권이 있는데,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더라도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인 B의 저당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 지문은 그게 아니죠.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B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B보다 뭐가 없습니까? 후순위 권리도 없고요. 또 B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것이므로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그러면 이 저당권 쓸모없죠. 어차피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그럼 이 지상권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이 목적이 됐어요.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4번은 맞는 지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승역지다 이런 용어를 모르더라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역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고요. 따라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제 우측에 챕터 3 해가지고 점유권으로 갑니다. 일단 1번 점유제도가 나오죠. 의의가 나와요. 자, 의의는 아시다시피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2번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이 나와요. 이러한 점유권은 왜 인정되느냐?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왜 훔친 놈한테 강도짓을 한 놈한테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결론은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절제했죠. 그래서 을이 현재 갑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근데 문제는 가정을 해보죠. 을에게 소유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훔쳤기 때문에 점유권도 없다,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을이 카메라를 훔쳤대더라라는 소문이 들면 을에게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왜요? 을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병이 을한테 카메라를 뺏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병에게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또 정이 뺏었어요. 그럼 뭐예요? 정에게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시덥지 않은 카메라 때문에 온통 혼란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마치 핵분열하들이 사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떠오르는 게 야구장이 떠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자주 가지는 못하죠. 어쩌다 한번 가면 파울버 같은 게 저한테 날라오면 저는 진짜 무섭더라고.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어른이든 애든 아이든 막 파울볼 잡으려고 난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잡으면 내 거니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야구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혼란스러운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곳곳에서 막 골목에서 집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을에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우리 이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다. 이것이 뭐죠? 통솔의 태도고요. 연역해가지고 포세치오가 나오고 게베레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박스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또 점유권의 의의가 나와요. 자, 내용은 뭡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과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점유권은요, 공부할 때는 별거 공부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를 푸시면 잘 틀리세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점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자꾸 그것을 소유권을 가지고 풀기 때문이거든요. 자, 점유권과 본권인 소유권은 뭐예요?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점유할 권리는 뭐가 돼요?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은 있지만 훔쳤기 때문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은, 소유권은 없다라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개념이 나와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측에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측에 보시면 점유 설정 의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떤 개념이냐면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주관적 의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을 행사하려면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인식,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의사는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측에 대표 예제 볼까요?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5번이죠. 절취한 자. 왜냐하면 훔쳤기 때문에, 절취했기 때문에 본권인 소유권과 같은 권리는 없지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관념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점유의 관념화란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점유권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불일치되는 경우를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의 관념화는 결국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점유 보조자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교재 보시면 195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라는데도 점유권이 없느냐?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가정부나 파철부를 생각하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점원이나 알바상을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개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의학 근거가 나오고 하단에 2번에서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일단 첫째, 부부 사이는 점유 보조자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부부는 지시와 명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기관도 이사나 이런 사람도 점유 보조자 아니고요. 주의하실 것이 3번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 보조 관계도 뭐 하게 됩니까? 성립됨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점유권 공부할 때 소유권을 대입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교재에 예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베기 딸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했어요. 뭐 딸랑이를. 그러면 그 딸랑이는 명백히 딸 겁니다. 왜요? 엄마가 준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딸이 밤늦게 막 흔들면 엄마가 시끄러 그러면 흔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딸아이는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그 딸랑이를 뭐하게 돼요?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이지만 소유권이 있지만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는 간단합니다.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습니다. 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되는 거죠? 점유자여야 하니까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부부는, 처는, 와이프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그랬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재판까지 해서 판례까지 있어요. 왜 이런 판례가 있게 되냐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례를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는 집 아파트를. 근데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와이프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팔았어. 팔고 을의 병에게 등기해주고 와이프한테 얼마 뒤지게 혼나겠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요. 요 병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 거죠. 병이 을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누구세요? 그랬더니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팔고 도망가 버린 거죠. 우리는 안 나갔다게. 안 나겠다고 하니까 병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은 처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처가 점유보조자라면 물권적 청구가 상대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이기 때문에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왜 처가 점유보조자인지 점유자인지가 문제가 됐다는 것까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간접점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